주제 2조입니다. 7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측은 연령을 낮추는 찬성하는 쪽이고 그런 기준으로 좌측은 반대하거나 현재가 적절하다고 주장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반대, 찬성에 전화를 계세요. 자,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신다는 부분은 여기 탄생이기 때문에 먼저 허소영 먼저 1분간 자기 주장 발표해 주세요. 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과 허소영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대한민국은 범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이 자행하는 범죄는 그 빈도와 흉악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형법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는 다음에 두 가지 근거로 형사 미성년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로, 지금의 기준이 너무 졸속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기준은 1953년 2차 성징이 시작되는 날을 하나만을 근거로 세웠습니다. 50년간 환경의 변화, 현재 소년들의 범죄율, 국제적 합의 등을 근거로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현재의 기준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랠 형벌의 본 목적인 응고에 관할 뿐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인 형벌의 예방 기능 또한 가능할 수 없게 합니다. 늘어나는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일방 예방 효과가 퇴색되는 증가하는 재범률은 특별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방증합니다. 촉법소년 기준은 낮춰져야 하며 이 요청이 응답될 때 사회 안정의 미래가 공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10초 더 있다가 하시고 갑자기 많이 빨라서 정상 불편하니까 그것도 그냥 해서 강경구 발표하세요. 이쪽 판넬을 먼저 발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도 강병구입니다. 국가가 범죄 처벌의 강도와 범위를 확대할 때는 충분한 객관적인 논거가 필요합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인하를 주장하는 대표적 논거로는 첫째, 형사 미성년자 범죄율 증가 및 흉폭화, 둘째,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 향상에 따른 책임 능력 소재의 가능성 여부입니다. 위 논거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공식 통계 자료를 검토했고 현행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죄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모든 통계에서는 뚜렷한 증가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앞조와 마찬가지로 같은 통계를 놓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첫째, 2009년 소년법 개정에 따른 통계 구성 인원 변화를 간과했거나 두 번째, 과도한 언론 보도로 인한 성급한 일반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과학으로는 인지심리적, 발달심리적, 사회심리적을 모두 포함하는 책임 능력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연구나 통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형사 미성년자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며 현재 연령은 유지되고 범죄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최근 텐마 사건을 비롯한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가 대두됨에 따라 형사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먼저 범죄가 증가 및 흉폭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대검찰청 범죄 백서를 보면은 14세 미만자 형법 범죄 및 특별법 범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두 번째로 연령 하향 조정하게 되면은 낙인 문제, 과잉 범죄와 등의 문제가 부작용이 초래되며 재범률이 증가하게 되고 범죄 연령이 하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엔 아동관리협약 제40조 제3항에서 최소 형사 책임 연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연령 12세 이하로 낮추지 말고 더 높은 수준으로 정하며 연령 제한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 최저 연령 설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4세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규정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소년들의 신체적 성장 속도가 증가했지만 정신적인 성장도 함께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정신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문제를 보았을 때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적 추세를 보았을 때도 앞에서 말했던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12세 이상으로 권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2000년도 2004년 이후 6개 국가가 현재 2010년까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인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소년의 재입원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아 연령을 낮추어 더 많은 소년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 해도 그 처벌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결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형사 미성년자 연령 규정을 낮춰야 한다는 논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만 14세 규정은 1953년 제정된 규정입니다. 제정됐던 1953년과 현재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른바 스마트 시대로서 휴대폰을 쓰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모두 다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유하는데 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청소년들은 이전의 청소년들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별다른 제약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로 인해 훨씬 더 정신적으로 조숙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로 고수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연령, 현재 연령 기준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규정된 내용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현재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화되고 있고 점점 진흙적으로 대담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 미성년자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법제도 강화를 통해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한국형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범죄 방지 로드맵 구축. 둘째, 체계적인 학교 범죄 예방 교육 체계 및 학교 범죄 종합 대책안 정립. 셋째, 형사 미성년자 범죄 예방을 위한 전임 경찰제 실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생이죠, 회장님. 네. 이게 외국인 학생이 2명이면 국제 대회가 되는데 이번 발표하신 이용군 학생은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입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2명을 채워서 국제 학술 대회로 발표해 주시면 안 돼요. 상명대학교 공부 이동근입니다. 네, 한국어는 너무 잘안 들어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생각에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규정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만약에 문제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개인별로 이제 1분씩 다 수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찬성 쪽이죠?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강경구가 먼저 찬성 쪽에 질문을 지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0초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허소영 씨와 이동근 씨에게 질문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씨께서 1953년에 헌법 제정과 동시에 설정된 현재 연령 기준이 졸속적인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 방법으로 설정된 연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령의 역사를 보면은 독일법계와 영미법계 모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설정되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형법을 받아들일 때 조선 형사령에 따라서 그 기준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67개국이 14세 미만 또는 그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국제적으로 졸속됐다는 평가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허소영 씨에게 질문. 예.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말해서 독일법을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셨죠. 네, 독일법 대한민국이 받아들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얼마나 많은 법적인 발전과 계속해서 질서가 있어 왔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제법적으로 14세라고 요청 주셨는데 국제법적 기준 유엔에서 12세라고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가 아니라 12세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대해서 핵심적인 근거로 현재 지금 여기 도표를 보시면 14세부터 확 뛰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세부터 지금 범죄율이 확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14세를 포함했을 때는 75%가 처벌이 가능한 반면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16세와 18세는 25%밖에 처벌되지 못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근거로 저희는 낮춰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동근 토론자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규정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가 재범률 증가로 인한 문제점인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동훈 학생은 14세를 7세로 낮추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답변해 주시죠.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다시 한번.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했어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인해서 재범률이 증가되는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점인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의견은 저도 논문을 쓸 때도 생각을 했던 의견인데 그렇다면 내리지 않는다면 재범률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찾은 자료에는 2012년에 8만 7천 여 건의 청소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 4만 건이 넘는 재범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더라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재범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다른 대책 방안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사례가 부산의 청소년 회복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회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 근무자가 대체 부모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학교 교육 기관에 보내고 방과 후에는 상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부모가 친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역기능적인 부모의 친권을 제한을 두고 이를 통해서 재범률을 낮추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재범률이 2분의 1로 감소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시설 규모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부모의 역기능적인 친권을 제한을 등을 통해서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효진 학생.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창상주 분들께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청소년들이 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는 데다가 법이 정해져 있는 것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악용한다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유사 범죄를 일으키는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사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한 증거는 한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한 중학생 청소년이 동급생의 중학생을 지속적으로 강간을 했는데 아무런 처벌을 그냥 보호 처분만 받고 끝났습니다. 그걸 보고 그 동급생의 선배가 똑같이 그 여학생을 강간을 했는데 그 학생은 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술 과정에서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 후배가 하는데 처벌받지 않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충분히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이제 찬성하시는 호소영. 반대쪽에 세 분이 계세요. 네, 질문하세요. 네, 반대 측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만 14세라고 설정된 기준,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비판적인 수용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법을 실증적으로만 지금 사회로만 해석했으면 보통법적이고 여론의 공론화, 대중의 감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또한 지금의 축복소년들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합시다. 법의 그림자에 따라서 받는 피해자들의 고통, 그리고 무방비적으로 노출된 국민들의 불안, 이거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형법의 공정성을 파괴하며 형벌의 보호 목적인 응고와 예방 요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기준이 적절하지 못한 논리로 인해서 설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오해하신 부분인데 유엔 가입 국가 중 총 67개국이 14세 미만보다 높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국가들을 살펴보면요.
태국, 인도, 미얀마,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권 죄송합니다. 그 서아시아권의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만 14세보다 낮은 연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말을 한 번 더 드리자면요. 현재 과학기술로는 인지능력,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그리고 발달심리학적을 모두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 능력을 측정하는 개발된 도구가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동훈 뭐 하신 말씀 있어요? 먼저 하겠다고? 이동훈 먼저 하고. 현재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저지른 살인, 강도죄와 같은 결과는 가해자는 용서받고 결국 피해자는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후 대책도 논의되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먼저 생각한다. 가해자의 낙인 효과와 이제 가해자에 대한 그런 생각은 우선순위에서 먼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이제 가해자에 대한 생각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확대되는 것은 오히려 잠재적인 피해자를 더 확대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각 공간마다 시간마다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저는 현재 12세로 연령 인하를 하는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질문하신 건 아니군요. 질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10초. 세분 반대하시는 세 분한테 질문.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에 대한 그런 사후 대책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은 어떻게 대변하실지 한번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세분 중에 집중과로 만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적 보호랑 법적 처벌은 좀 개념을 좀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그것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촉법소년들은 보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교화를 받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화를 받는 것 이상으로 벌금형을 하면은 연좌제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며 그보다 높은 처벌을 할 경우에는 낙인이론 또는 평생 재범률의 증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세분한테. 저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연령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청소년들의 범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직접적인 처벌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부산의 뭐 교화센터라던가 그런 것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옛날부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되는 문제고 얘기고 사실상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두 분이 한번 답변하시죠. 질문을 이해했나요? 네. 두 분이 한번 하세요. 이효진님 하세요. 답변 많이 안 했는데. 물론 그런 교화 과정에 대해서 계속 대두가 되었지만 사실 그런 교육 방식에 대해서 법과 함께 정해진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교육 방식 자체도 굉장히 오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방식을 현대 아이들에 맞게 바꾸고 그 교육 방식에 대해서 강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만약에 형법적으로 억제 요인을 주고 싶다면 확실히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법에 대한 법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교육 과정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보의 접근에 대해서 되게 높아진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보를 식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길러주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에 대한 범죄는 분명히 나쁜 것이고 이런 범죄는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용군 유학생 하신 말씀 하세요. 질문을 놓고 나머지 6분께 하신 말씀. 네. 일단 형사 미성년자를 범죄하면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심심해져서 그냥 그거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도 그런 법이 알고 아는데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미성년자라서 문제해서 선거 받고 처벌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교육만 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심심해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게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한 지금 교법소년에서 만 12세부터는 10호 규정을 따라서 소년원의 최대 2년까지 복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충분한 어느 정도의 교법소년 연령 처벌을 통해서 그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학민 학생도 답변하고 있어요. 허소영 가지고 있어요? 네, 저는 반대측에서 제시해주셨던 보호처분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보호처분 제도가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있는데요.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로 제도를 확고히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보호 청소년들을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진축되어 있는 인력,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궁금하고요. 또한 보호처분을 받는 지금 대다수가 1호 처분을 받고 있는데 1호 처분은 보호자의 대상입니다. 지금 8, 9, 10호 처분에 해당되는 소년원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소년원 성취를 해도 낙인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조 5항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네, 제공 이러한 방법으로 통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민 먼저 보호관찰관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찰관의 인원 확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호관찰관의 인원 확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가정교육의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질 때 부모를 동반해서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정 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이 이어짐으로써 그거에 대한 재범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 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와 그 다음에 이제 보호관찰관의 인원 확충하는 것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닌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토론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부터 해서 이동훈부터 해서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훈 네, 중국이나 한국에 그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가 그 미성년 분재자 보호법이 변했습니다. 그거 있으니까 미성년자들이 그냥 내가 지금 그 법이 있으니까 잘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하고 싶은 거 이제 성년 14세 전 하고 싶은 거 분재일이나 뭐 선거 없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솔직히 그 미성년 보호법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균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법 강화 및 추가적인 해결 방안은 청소년을 무작정 범죄자로 내몰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재적 가해자가 되지 않게 범죄로부터 사전에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연령 기준 강화를 바탕으로 이에 맞는 합리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범죄의 가해자, 피해자 어느 입장에도 서지 않는 행복한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캣맘 사건에 사용된 법과 같은 벽돌입니다. 이 벽돌을 드는 것은 3살짜리 아이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아이가 사람을 향해 벽돌을 던져더라도 그것은 아무도
의미가 없는 그냥 단순한 돌팔 매질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3살짜리 아이는 얼굴 그림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고가 적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행위는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책임이 따른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논의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부모들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상기하고 관심을 쏟으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청소년 범죄율을 감소하고 범죄 공포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반사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희맹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는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형사적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정을 통해 또 사후적 처벌을 인정하기보다는 예방을 위한 보호와 교육을 통해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 세계 각국의 추세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형사 연령을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면 이를 예방하고 책임질 부모, 사회, 국가, 애고를 망각한 것으로 국가는 국민의 법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보호나 복지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선행해야 하며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연령 하향 조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충분히 요구된 이후에 논의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그 어느 공식 통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 성숙도의 증가에 따른 형사 책임 능력의 여부는 전후 세대들이 동 연령대 가정을 책임지고 가장으로서 활동하였던 시기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지금 시기가 정신적 성숙도가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논리가 결여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 본 주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범죄 공포에서 자유로운 세상 만들기. 다시 말해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 소년법 개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조기에 투입되어서 그 범죄율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연구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인하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행되고 있는 개정 후에 운행되고 있는 소년보호제도의 실효성 검토 여부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콜롬비아 미 연방부에서 조사한 자료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콜롬비아에서는 보호 감찰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률이 40%가 넘어간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현재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해주시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해드린 14세부터 범죄율이 확 뛰는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인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드리고 싶고요. 처벌받지 않는 법적 그림자, 우리들의 피해자들을 무시하실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공론의 장을 열고 시민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법관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법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함이 마땅하지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가 고착화되어 있고 불변적인 진리다 주장하시는 것은 보통법적인 관점을 무시하신 발언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형사 미성년자 연령 인하에